자, 그러면 사례 기반 학습을 보시겠어요? 사례 기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은 안내된 탐구 접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CBL은 근데 좀 출제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출제가 안 될 거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출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측면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교수 설계 모형의 하나인데 원래는 그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토론, 토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의 법정 뭐 이런 것들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대를 대신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런 토론, 토의 또는 이제 모의 법정에서 어떤 법리를 가지고 있는 공방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 법대를 나왔으면은 배웠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법률적인 어떤 해석이라든가 법을 보는 마인드라든가 법전을 읽는 마인드 이런 것들에 형성을 시키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곳들의 법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은 조금 계열이 좀 다르죠. 그 법의 어떤 계열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일의 법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 대륙법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미국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법률 체계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게 문서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재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 어릴 때 그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재판 그 법률사무소니까 아무래도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변호사님이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그 방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아르바이트니까 한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그 문서들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그냥 제대로 작성을 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나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그 재판을 하는데 참여하는 변호사, 뭐 민사면은 양쪽 다 변호사가 있을 거고 형사면은 한쪽은 검사고 한쪽은 변호사일 텐데 그 어떤 그 법리 공방, 불꽃 튀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불꽃 튀는 뭐 설득과 어떤 그 증거의 제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그냥 읽으면서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변호 뭐 이런 거 딱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없지만 그 서구에서는 이제 변리, 변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토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법리, 또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되었어요. 그래서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 결론이 여기서 뭐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재판의 결과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교육에 적용하다 보니까 결론이 되는 거죠.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교육이 되는 거죠. C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의나 토론 등을 할 수 있도록 과거의 어떤 자료라든가 사실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쭉쭉 갖고 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자료를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서 애들한테 줍니다. 애들이 토의 토론을 해서 학습 결과를 도출을 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CBL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소그룹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토론과 토의의 어떤 주체가 아니죠. 선생님은 관찰하고 아이들이 토론 토의를 제대로 못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안내자로서의 교사 나오죠. 그리고 사례를 포괄적으로 재구성한다고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어떤 실제적인 사례를 접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어떤 사례나 사건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관련된 요소들을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그것들 간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 후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까지 하는 거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모형이 이제 사례 기반 학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능력 배양이 결과적으로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통합이 되어야겠죠. 그 문제 해결 그 과정에.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좀 사례가 재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있죠. 학습자 중심이니까 이제 학습 동기가 고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분석력 이런 것들 이런 그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의나 토론 이런 연습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조망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다른 상황에 전이가 좀 쉽겠죠. 그런 전이가가 좀 높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도 많이 있죠. 일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 대비 산출, 그러니까 교육의 효율성이 너무 낮죠. 그리고 사례를 여기 이제 너무 많은 자원, 요거 시간과 노력 등이 소모된다. 그리고 모든 학습 자료를 이런 토의 토론이 가능한 자료로 변환시키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애들이 토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 이미 형성이 잘 되어 있다면 토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학습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학습 결과,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적당한 수준이면 괜찮은데,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도와주다 보면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너무 이제 그 가이드라인 너무 강력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의 뭐 창의력 발달이라든가 뭐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약간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PBL, 문제 중심 학습 있잖아요. 문제 기반 학습과 사례 기반 학습을 좀 비교를 해보면, 문제 기반 학습은 어떤 학습이었어요? 문제 기반 학습도 이제 완전 학습의 일종이었잖아요. 완전 학습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의대를 다니는 의과대학을 다니는, 의대를 다니는 그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법이죠. 그래서 비고조화된 복잡한 어떤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그 수업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먼저 학습을 한 후에 그 학습 결과를 가지고 대그룹에서 큰 집단에서 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그 마지막에 학습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PBL 같은 경우는 성인 학습에 좀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CBL도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의 학습이에요. 왜냐하면 토론, 토의를 통해서 학습 결과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학습에 좀 적합한 그런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난이도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PBL보다는 CBL이 자기조절성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주다 보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좀 능동적이죠. PBL에 비해서. PBL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경우에 조금 정도 힌트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다, 그 학습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정도 그의 어떤 굉장히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도움 정도만 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CBL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동시에 그리고 애들이 질문을 하면은 CBL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PBL은 답변하는 거 안 돼요. 어차피 너네는 고차원적 능력이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근데 편하려고 질문을 해? 그러지 마. 너희 연습을 해야 돼. 너네는 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너희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양을 기를 수 있어. 이러한 측면이에요. PBL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학습 목표 제시는 CBL 같은 경우는 이미 주어져요. 선생님에 의해서. 그런데 PBL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수학습의 요구 여부, 뭐 이게 필요하고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그 선수학습 요소를 잘 모른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PBL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차피 공부를 잘하고 사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적당히 문제만 딱 주면은 그 문제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자기가 다 알아서 찾아볼 거라는 어떤 기본 가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선수학습 그 요소에 대한 요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이, 선생님이 안내를 제시하는 CBL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항상 타당하죠. 왜냐하면 선생님 틀리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PBL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답을 안 주니까, 가이드라인을 안 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등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 실수 요거의 마지막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등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단시 수업을 기준으로 하는 게 CBL이고요.
일반적으로 2회 2차 시 수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PBL이고 그런 좀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후속 학습의 기회가 많으냐 적으냐 차이가 있어요. CBL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줬잖아요, 답을. 그럼 그 답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학습할 게 있어요? 없죠, 별로. 그냥 답이 나왔으면 그걸 뭐 적용해보는 예시 정도를 만들어보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얘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PBL 같은 경우는 답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후속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낸 결론이 과연 적합한 결론인지 적절한 결론인지 검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 학습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회분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쉔크의 목표 기반 시나리오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보시기는 해야 돼요. 공부를 해놓으시기는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구성주의 교수학습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CBL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CBL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랬잖아요. 학습의 방향을 학습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제 목표기반 시나리오 모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긴 한데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 이미 시나리오 안에 이미 다 내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목표로 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교육 방법이 교수 설계 모형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PBL이랑 비교를 해요. PBL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구성주의적 모형에 굉장히 의도치 않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상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PBL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학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결론도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 정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교육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과정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 어떤 느낌이었죠. 근데 GBS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져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목표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습 방법도 학습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시나리오에 따라 학습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 문제를 이루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세부적인 문제 해결 단계가 단계 끊어져 있다고 나눠져 있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그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시나리오 안에 단계적으로 잘 구성이 돼서 이미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BL보다는 GBS가 그 목표 기반 시나리오 모형이 조금 더 구조화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성주의의 철학에 더 많이 가까운 거는 PBL에 맞고요. GBS는 구성주의에 100% 가까운 건 아니고 구성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보다는 그 좀 전통적인 형태의 수업이 약간 좀 짬뽕이 되어 있는 아까 그 사례 기반 학습도 그렇고요. 전통적인 형태의 학습이 어느 정도 그 개념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주의적 특성 또한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여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업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구조 이런 것들이 설계가 이미 다 어느 정도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목표도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객관주의적인 어떤 교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GBS 모형 같은 경우 역동적 기억 이론을 이제 근거로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 기억이라는 게 스크립트의 집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그 핵심 내용이 스크립트의 집합이 바로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스크립트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까 그 시나리오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는 맥락이 포함이 되는데 맥락에는 그냥 사실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지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맥락에서 학습자가 느꼈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요인들 있죠. 그런 정서적인 요인들도 맥락에 전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놀라움이라든가 실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스크립트 내부로 포괄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목적을 설정을 하고요. 기대를 설정을 하는데 학습 목표를 결정을 하면은 그 학습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텐데 그 학습 목표에 대한 어떤 기대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기대가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오케이인데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기대 실패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왜? 이게 여러분들 그 물음이잖아요. 뭔가 신기한 걸 봤을 때, 이상을 봤을 때, 여러분의 스키마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걸 봤을 때, 왜?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 왜, 그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동기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실패에 대한 적절한 설명. 이런 것을 찾게 돼요. 근데 이걸 잘 찾으면 그것이 그 어떤 맥락과 함께 스토리를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학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스크립트의 구조적 변화, 즉 스토리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의 구조가 변화가 되었다면 다른 어떤 유사 사례라든가 그 스크립트로 설명이 되는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 있죠. 그것을 통해서 재확인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재확인이 되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 지향적이고요. 기대 실패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기대 실패가 좀 신기해요. 기대가 충족이 되면 학습 동기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스크립트로 충분히 해석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스크립트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 기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기대로 여러분이 새로이 접한 학습자가 새로이 접한 어떤 그 여러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스키마의 어떤 그 기대의 어떤 구조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이 접한 어떤 사례가 그대로 동화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제가 동화, 조절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기대 실패를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찾기 위해서 동기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동기화가 돼서 이 기대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과정은 뭐랑 비슷하죠? 피아제의 조절과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례 기반 학습, 이름부터 사례 기반 학습인데 당연히 사례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됐죠. 그리고 구성 목표는 목표, 미션, 표지 이야기. 요 표지 이야기가 요게 좀 중요한데 커버 스토리. 우리가 커버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표지 이야기인데요. 요게 상황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하는 배경이 바로 표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표지를 보시면 우리가 커버 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짧은 문장, 한 문장 내지 뭐 두 문장 이렇게 해서 그 앞으로 나올 어떤 구체적인 쭉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인상, 그런 것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의 어떤 그 기억으로부터 장기 기억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인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재생단서 같은 것들이 이제 표지 이야기가 그런 재생단서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나 옛날에 그 비슷한 거 들어본 적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표지 이야기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 상황과 유사하면서도 흥미로운 그런 것들이어야 어떤 재생단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시나리오니까 역할이 있을 거고요. 시나리오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따라서 학습을 할 때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시나리오 운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원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고요. 피드백은 선생님이 주는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은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미션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시나리오 운영 같은 거는 시나리오가 들어가니까 사례 기반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역할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있었죠. 그리고 기대 실패 이런 것들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다른 데서 찾아보기 좀 힘든 그런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CLES 모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전에 기출이 됐어요. 한 2017년인가 18년인가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이런 것들 있죠. 여기 6번까지 요게 학습 환경 설계 시 고려할 요인이고요. 여기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은 어떤 여기 보시면 교수 지원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딩은 어디 갔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성주의 수업 모형에서 우리가 구성주의 교수학습 모형에서 구성주의 수업 교수학습의 어떤 전형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인지적 도제 모형이었죠. 거기서 제가 4가지 단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페이딩, 나중에 뭐 정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외우실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은 있는데 페이딩이 없어요. 뭐 쉽죠. 이거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페이딩이잖아요. 이거 없애는 게. 그러니까 페이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는 교수 지원 활동이고 여기 6가지가 이제 학습 환경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그런 요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다시 나올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프로젝트를 고려하여야 되는데 이 문제 프로젝트 고려할 때 맥락이라든가 그 문제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맥락, 그리고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인 표상, 그리고 조작 공간, 문제 해결이 어디선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작동 공간, 이게 바로 조작 공간이 되겠어요. 관련 사례는 그냥 관련 사례고요. 정보 자원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이 정보 자원이고, 인지적 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뭐 시각화 도구라든가 수행 지원 도구, 뭐 정보 수집 도구. 수행 지원 도구는 뭐냐면 그냥 엑셀이라든가 뭐 워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리고 뭐 SPSS나 SAS 이런 통계 프로그램들도 여기 수행 지원 도구에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학습 활동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 자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도표로 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 지원 도구인데요. 여기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요약본이 수행 지원 도구에 들어가요. 요약본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요약본은 어지간해서 주어지지 않죠. 요약까지 다 해주면 공부를 누가 하나요? 선생님이 하나요? 학습자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요약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수행 지원 도구에는 요약본이 들어가나 일반적으로는 잘 안 주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오픈북으로 해도 여러분 이제 오픈북 테스트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셨잖아요. 근데 오픈북 테스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오죠.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교수님 입장에서 오픈북 해. 근데 그래도 못 풀 걸 막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오픈북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오픈북 시험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러한 어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학습 과제라면 뭐 요약본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중등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어떤 학습 과제는 주어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요약본은 잘 안 주는 편이긴 합니다. 대화 협력 도구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같은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대화 협력 도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맥락적 지원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 요인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적 맥락 이런 것들이 좀 잘 잘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모델링은 그냥 모델링이고요. 모델링에는 2가지가 있죠. 행동을 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인지를 모델링을 하느냐.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활동을 실제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모델링이고요. 인지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요거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코칭은 뭐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코칭을 통해서 동기부여, 분석 및 피드백, 반성적 사고 및 명료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교수적 도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갖고 있는 선수학습 요소가 좀 부족한 경우에 선수학습 요소를 보충해주는 이거를 이제 유의미 학습이랑 연관을 시키면 선수학습 요소가 부족한 경우에 뭐 주면 된다 그랬죠? 선행 조직자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선행 조직자를 줌으로써 사전 지식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안적 평가 제공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형성적인 어떤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안적 평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교수적인 효과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이 이제 4CID 모형인데요. 요거는 솔직히 좀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최신 모형이에요. 엄청 최신 모형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20년밖에 안 됐어요. 엄청 최신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포시 아이디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메리앤버 등 여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모형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인지과학적 구성주의 영향을 받은 모형인데요. 여기 인지과학적 구성주의가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지부하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지부하 이론은 요 포시 아이디 모형 뒤에 제가 참고 자료로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인지부하 이론을 좀 보시면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체계적 또는 그리고 체계적인 그리고 체제적인 훈련 접근 방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 모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되게 이것도 다 중요하니까 다 우린 끌어올 거야 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처방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처방적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기법이라든가 지침, 어떤 방법, 그 단계, 그런 것들, 절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적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포시의 포시는 뭐냐? 이겁니다. 학습과제, 그리고 지원정보, 그리고 절차정보, 그리고 부분과제 연습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학습과제나 지원정보나 절차정보나 부분과제 연습이나 C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C라고 하나요? 그건 여기서 나옵니다. For component. 여기에 요 C가 요 for C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학습과제, 지원정보, 절차정보, 부분과제 연습이 for C에 해당된다. 학습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에 활용되는 과제인데 그것을 이제 배열하는 과정, 그 배열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돼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부터가 아니고 이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그리고 좁은 개념에서 좀 예외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까지 이렇게 하는 점차적으로 폭과 넓이가 좀 더 증가하는 형태의 폭과 깊이가 좀 더 증가하는 형태의 어떤 형태로 학습과제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실제적 환경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도 결국에는 실제적 환경과 유사한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뮬레이션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부분 과제 또는 전체 과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옛날에는 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형태의 수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뜯어서 부분 과제를 이렇게 주는 형태의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부분 과제를 다 해요. 그다음에 그걸 쭉 모아서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전통적 수업의 어떤 방법이었는데 포시 아이디 모형 같은 경우는 부분 과제 갔다가 전체 부분 과제 갔다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왔다가 다시 부분적인 개념으로 갔다가 전체 개념으로 왔다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이해를 좀 통합적으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자, 지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JIT 그 지시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이거는 경영학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적시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필요할 때 그때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정보를 얘기를 해요. 경영학에서는 전통적인 경영학에서는 이 적시 생산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생산을 쭉 해놨습니다. 재고를 쌓아놔요. 그런데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거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형태의 경영 방법이 JI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영역 특수적 과업 수행에서 필요로 한다는 의미 이게 여기다 플러스에다가 실제 학습자의 과업 수행 능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개념까지 내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게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여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필요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학습자가 그 학습을 실제로 잘 수행하는데 학습자가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여야 한다는 그런 개념까지 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 일반적인 어떤 이제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어떤 교수 설계 이론과는 좀 많이 다르게 어떤 교육 행정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교육 행정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행정의 어떤 관리적인 차원 있잖아요. 그러한 굉장히 절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관리 방법, 그런 기법들을 교육 내부로 끌어들여온, 교수 설계의 내부로 끌고 들어온 그런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하이퍼텍스트, 뭐 하이퍼미디어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JIT의 적시생산 정보 또는 적시 지원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퍼텍스트나 하이퍼미디어의 어떤 특성이 뭐예요? 인스턴트 억세스, 그러니까 즉각적인, 즉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하이퍼텍스트 또는 하이퍼미디어의 어떤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이퍼미디어나 하이퍼텍스트 뭐 어때요? 링크를 딱 누르면, 웹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딱 누르면 바로 그 링크가 걸려있는 웹페이지로 가잖아요. 물론 그 웹페이지가 깨져 있지는 않아야겠죠. 근데 깨져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런 가정은 버리고, 모든 웹페이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링크를 누르는 순간 그 링크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즉각적인 접근, 인스턴트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스턴트 액세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각적 접근. 이 하이퍼미디어 또는 하이퍼텍스트는 이 즉각적 접근을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미디어 또는 하이퍼텍스트가 이 어떤 그 지원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정교화뿐만이 아니라 과제와 연관성 또한 고려해야 된다. 뭐 당연한 소리고요. 절차 정보는 전체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전체 과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단계의 어떤 서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서브태스크에 해당하는 그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이 절차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분 과제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 있을 때, 과제가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이 각각의 어떤 부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자동화된 능력, 스킬, 어떤 그 연습된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것들을 연습을 해야지 자동화가 되니까 보통은 숙제로 많이 주어져요. 숙제로. 그래서 이제 반복 연습이 충분치 않을 때 연습을 하라고 숙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연습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구몬 수학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눈높이 수학, 구몬 수학 뭐 이런 거. 그거 풀어보신 분들 어때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생각을 해봅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 이미 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몇백 문제씩 있죠. 너무 지겹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하는 거는 굳이 숙제를 줄 필요가 없고 잘 못하는데 부분이 있으면 잘 못하는 부분을 연습해 놔야 그 다음에 학습하는데 유리하니까 그런 것들은 숙제를 줘야지 구몬 수학, 뭐 눈높이 수학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한 드릴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분 과제 연습은 전체 과제에 대한 인지적 맥락 안에서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부분 과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이게 기계적인 학습이 뭐였어요? 로트러닝이었잖아요. 이 로트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동화예요. 자동화. 왜냐하면 우리의 작동 영역은 굉장히 극도로 제한적인 어떤 용량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화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우리가 계속 인지 용량을 사용해 가면서 계속 우리의 어떤 작동 기억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면 학습 효율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그러니까 자동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자동화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 과제 연습이라는 거를 한다는 겁니다. 이 푸시 아이디 모형에서는. 그래서 푸시 아이디 모형을 어떤 그 로트러닝, 기계적 학습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고차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고차원적 사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그 부분을 연습한다고 해서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동화를 해버리고 우리의 남는 인지 용량을 다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쓰자라는 게 이 푸시 아이디 모형의 어떤 기본 접근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제에 대해서 어떤 인지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그 자동화하는 연습, 그 반복 연습을 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로트러닝이랑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수 설계 쪽으로 보면은요, 이게 순수한 지식을 여기 보시면 초기에는 많은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다가 마지막에 점차 줄여나가는, 한마디로 그 우리가 그 구성주의 교수학습 모형에서 얘기했던 그 인지적 도제 모형과 기본적인 전반적인 틀은 똑같아요. 모델링, 코칭, 스캐포팅, 페이딩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줘요. 잘 못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잘 하게 되면 점점 줄여나가야죠. 언제까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교수적 도움을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게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다. 그래서 무엇을 연습을 하느냐, 어떤 것을 연습을 하느냐, 학습을 하느냐 하면은 이론, 순수한 지식이 있잖아요. 순수한 지식을 실제적인 문제에 알맞게 바꿔서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잘 적용을 하는 능력이 점점 상상이 되면 여러분이 계속 교수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 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 교수를 제공할 거냐라고 한다면 4가지 층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능을 분류해요. 무슨 기능부터 무슨 기능까지가 이게 전체적인 기능의 어떤 그 세트고 집합이고, 어떤 것이 기초적인 거고 어떤 것이 좀 고차원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그 과업 특수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좀 일반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 얼마나 통합적이냐, 얼마나 구체적이냐,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서 기능을 나눠 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복잡한 인지 기능이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규칙 기반 행동, 이게 아까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이 규칙 기반 행동이고요. 두 번째가 스키마 기반 행동입니다. 스키마 기반 행동이라는 거는 당연히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기능 및 관련 지식, 요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학습 환경도 읽어보시고요. 자, PBL과의 차이점, 또 PBL이 나왔습니다. 자, PBL이 문제 기반 학습이 굉장히 이제 푸시-아이디 모형과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푸시-아이디 모형도 일단은 문제 기반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PBL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 해결보다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학습시키는 것, 그 고차원적 사고 능력 자체에 대한 어떤 형성,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기 푸시-아이디 모형 같은 경우는 과제의 수행에 더 초점을 맞춰요. 결과물을 좀 더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의 기능, 어떤 복잡한 인지 기능,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 있죠. 그 복잡한 인지 기능이 그 기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층위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이면 실제적인 상황일수록 그 세분화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어떤 규칙 기반 행동 있죠. 동일한 인지 기능.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수록 각각 그 맥락과 각각의 맥락이 굉장히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합적인 어떤 문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요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다 독특하게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맥락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수한 인지 기능, 어떤 특수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인지 기능이 다른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절차는 10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지부화 이론이 어떻게 되느냐. 인지부화 이론이 이제 그 푸시-아이디 모형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인지부화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과정을 거칠 때 우리의 인지체계, 한마디로 우리의 그 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처리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하, 워크로드가 인지 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체계가 경험하는 부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 부하가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학습 결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자신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대상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거고, 일반적으로는 학습자가 여러분이 인간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인지를 분산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인지 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하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인지를 할 때 그 인지 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끼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발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용량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지 용량을 인지의 대상, 그러니 그 인지의 대상의 크기, 인지적인 크기, 그것이 초과를 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인지 부하예요. 그래서 인지 차원의 양이 인지 구조가 보유하고 있는 인지 자원의 용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부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내재적인 인지 부하가 있고요. 외재적인 인지 부하가 있고 본유적인 인지 부하가 있어요. 내재적인 인지 부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학습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부하예요. 외재적인 인지 부하는 뭐냐면요. 학습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텐데 그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교수 학습 방법이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아동들이 요거 다음에는 요걸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엔 요거 해야 되고 여러분이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따라 하려면 이거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지 이걸 했어요. 그럼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지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외재적인 인지부하입니다. 그리고 본유적인 인지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학습 과제가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가치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 과제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학습자가 노력을 기울여서 인지 부하를 경험을 하겠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에이, 난 이거 못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라 그래, 너무 쉬운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학습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학습을 하기 위한 노력도 안 생기겠네요. 그러면 본유적인 인지 부하는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재적인 인지 부하를 조절을 하려면 완성된 예제, worked out example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례를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절차를 명료하게 제시를 하면은 인지 부하, 내재적인 인지 부하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사전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기능, 어떤 사고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수 학습 요인들을 학습시키는 방법도 이 사전 훈련 원리의 어떤 그 예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스키마를 통해서 다른 어떤 새로이 접하는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전 훈련을 잘 시켜 놓으면 학습에서 오는 그 인지 부하의 강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외재적 인지 부하를 조절하는 원리, 요거는 근접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에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정보, B에 해당하는 정보, C에 해당하는 정보, 각 A, 각 B, 각 C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 밑에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BC, 각 ABC라고 그래요. 각 ABC 어디야? ABC 여기잖아요. 그리고 앵글 A, A는 여기고 DBE, 그 DB는 어디야 또? 그럼 DB 여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판단하는데 시간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오래 걸리나요? 여러분이 물론 대학을 나오셨지만 그래도 D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고 E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정도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A 55도, C는 45도, 그리고 B는 앵글 DB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80도라고 하면은 요거 세 개 더하면 180도니까 요거 뺀 거랑 요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 대각이니까. 그러니까 그 서로 마주 보는 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와 그림이 근접하게 되면은 외주적인 인지 부하가 낮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동시에 있으니까 이게 같은 뜻이구나.
같은 정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금방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적 원리, 양식 원리, 이게 이제 모달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양식이 이게 우리가 뭐 양식 일식 그렇게 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양태냐라는 거예요. 모달이 양태를 얘기하죠. 모달리티가.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어떤 정보를 어떤 유형이냐, 그 유형이냐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시각적인 형태냐, 청각적인 형태냐, 요 차이 있죠. 그게 바로 양태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모달리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를 동시에 제시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그 외재적인 인지부호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중부화 이론에서도 기억을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동일한 정보를 내포한 글과 그림을 동시에 제시하면 효율적인 인지부와 관리가 방해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양식 원리랑 그러면 반대되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양식 원리는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가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청각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달라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시각적인 정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자 A는 55도고 B는 몇 도야? 그러면 C가 45도니까 합하면 100도고 여기 그러면 B는 80도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시각적인 정보랑 청각적인 정보가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 말로 이미 다 글로 다 써져 있는데 그냥 쭉 읽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때 보면은 그 교과서 그냥 읽어주시는 교수님들 있죠.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면 이 인지부하의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외재적인 인지부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관성 원리는 뭐 학습 자료랑 학습 내용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본질적인 인지부하는 제가 아까 말했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면 본질적인 인지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적절히 난이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개인화 원리라는 게 있어요. 개인화 원리는 학습자와 대화하듯이 정보를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어 회화 교재에 많이 나와요. 하이톤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답을 쓰게 되고 여러분이 톰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개인화 원리고요. 그리고 자기 설명 및 인지적 시연 원리. 이거는 학습자가 인지적인 전략이라든가 메타인지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연습 과제를 주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지부하 이론의 기본 가정이라는 여기 대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그 다중기억 장치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리고 인지부하의 부가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지부하의 부가성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인지부하를 야기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인지부하가 생기면 그 인지부하의 총량이 인지부하가 야기된 양들 있잖아요. 그 인지부하가 부과된 양들을 합산한 게 인지부하의 총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요소 때문에 유발된 인지부하가 있고 B라는 요소 때문에 유발된 인지부하가 있고 이렇다면 그 총 인지부하가 그 A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지부하 A라고 할게요. 그리고 B로 인해서 야기된 인지부하 B라고 하면은 그 인지부하 A 플러스 인지부하 B 이것이 이제 인지부하의 총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지부하 이론이랑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포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때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지의 그 작동 기억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면 인지 부하를 그게 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동 기억 내에 상주하고 있다는 게 그 인지 부하를 이미 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 작동 기억이라는 게 인지 부하를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 양인데 작동 기억의 양이라는 게 용량이라는 게 그런데 그 제한되어 있는 작동 기억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그 인지 과정에 대한 어떤 활용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좀 그 어려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공포라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미 점유가 되어 있으면 점점 더 공포라는 감정이 점유하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인지부하의 용량이 나머지 용량, 작업 기억의 총 용량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인지 부하가 유발되는 그런 요인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벌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행동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인지의 그 인지 부하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포감 같은 게 형성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을 사용하는 데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 부하의 뭐 구성 요인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뭐 원인 요소 뭐 이런 것도 뭐 과제의 특성, 학습자 특성, 과제 학습자 상호작용 뭐 이런 게 있고, 측정 요소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좀 많이 어려운, 좀 이렇게 출제되기는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심화될 수는 있으나 뭐 그렇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역들은 아닌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쭉쭉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요해요. 인지부하의 교육적 시사점,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내재적 인지부하는 교수 설계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재적 인지부하가 뭐라 그랬죠? 어떤 인지부하가 내재적 인지부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학습 자료 또는 과제가 갖는 난이도와 복잡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제에 대한 어떤 학습자가 그 해당 과제를 처리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지 부하의 양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제가 달라지면 내재적 인지 부하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학습 과제가 동일하잖아요. 학습 과제가 동일하다면 이거는 교수 설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양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교수 설계를 통해서 바꿀 수가 없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외재적 인지 부하를 야기하지 않는 교수 전략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튼 간에 뭔가 교수를 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절차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 되니까 뭔가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아까 내가 풀었던 게 뭐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재적 인지부하는 무조건 생겨요. 이거 생기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클 수가 있고요. 작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수 전략이 좀 최적화되어 있다면, 그러면 학습자가 경험하는 외재적 인지부하의 크기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 설계가 목표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아까 뭐 선수학습 요소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뭐 스키마를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외재적 인지부하의 양을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외재적 인지부하는 없애진 못해요. 그런데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야 가용한 작업 기억의 용량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인지 용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외재적 인지부하를 줄이고 그 인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동화. 자동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일견 어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Sight words. 이게 어떤 어휘라 그랬어요? 일견 어휘. 보자마자 뜻에 대한 어떤 해석 과정 필요 없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그런 쉬운 단어들이죠. 이거는 학습자의 학습된 그 양, 이제까지 누적해온 학습의 양에 따라서 일견 어휘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대학 교수 수준이라면 일견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까지도 일견 어휘로 취급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공 영역에 여러분이 전공 과목에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2O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H2O를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H2가 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거 해볼까요? C6H12 O6 이거 뭐예요? 이거 포도당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H2O는 너무 쉬우니까 H2O는 알 수 있어요. 물 알 수 있지. 근데 C6H12 O6 이거 포도당인 이거를 보면은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먼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된 수준에 따라서 단어를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일견어의 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견어휘를 많이 늘려놓는 것이, 학습자가 일견어휘를 많이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인지 용량을 확충하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의 어떤 큰 예시 중에 하나예요. 요거 자동화 예시,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일견 어휘 또는 sight words. 이게 이제 정보 처리에서의 어떤 자동화의 예시다. 그리고 교수 설계는 인지 구조와 새로운 인지 구조의 형성 방식에 대한 고려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작동 기억의 정보 처리 채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이것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활용되어야 된다. 이거 아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모달리티 얘기했었잖아요. 그 모달리티가 바로 여기서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교육적 시사점 이거는 인지부화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